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통정책연구소 20년차 전문가가 보낸 보고서 한 통.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우리가 알던 기준을 벗어났다. CNN은 동아시아의 교통혁명이라고 보도했고, 미티 교수진은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라 평가했습니다. 30년 전 미국 기술로 시작한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고속도로, 미국 교통정책 전문가의 충격 보고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교통정책연구소에서 23년간 일해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고속도로 정책을 설계하고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도로 효율성을 강의하고 매년 OECD 교통안전회의에 참석했죠. 제 책상 위엔 늘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 일본의 수도고속, 프랑스의 페아주, 전 세계 도로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가을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도로 기준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익숙했습니다. 6차선 도로, 중앙분리대, 과속단속 카메라. 미국에도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차량 흐름이 물처럼 매끄러웠어요. 정체가 없었습니다. 차선 변경이 공격적이지 않았고 모든 차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움직였죠. 이상하네. 이 시간 되면 출근 시간인데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미국이라면 절대적인 러시아워죠. 그런데 한국 도로는 달랐습니다. 느리지도 막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일정한 속도로 흐를 뿐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항상 이렇게 잘 뚫리나요? 뭐가요? 아, 도로요? 그럼요. 사고만 없으면 다 이래요. 사고만 없으면.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미국에선 사고가 없어도 막힙니다. 도로 상태가 나빠서, 차로 통제가 늦어서, 공사 구간 때문에. 이유는 수없이 많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실시간으로 모든 차량을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항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강남 쪽으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전광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전방 5km 사고. 2차로 통제. 우회 권장 3번 출구 이용. 실시간이었습니다. 사고 위치, 통제 차로, 우회 경로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미국이라면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최소 20분은 걸립니다. 교통관제센터가 상황을 파악하고 전광판에 정보를 띄우고 우회 경로를 안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ITS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논문, 읽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찾아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도로를 깔아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운영하고 있었죠.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AI 기반 교통 예측, 통합 관제 시스템. 이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미국이 30년 전에 포기한 미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국가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5층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제 시스템이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면 스크린마다 실시간 교통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평균 속도 98km, 서해안고속도로 소통원활, 영동고속도로 2차로 공사 중.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시스템 초기 모델이 미국 거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 캘리포니아 프리웨이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가 웃으며 중앙 관제실 문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가로 30m, 세로 15m 크기의 거대한 스크린. 한국 전역의 고속도로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죠. 빨간색은 정체, 노란색은 서행, 초록색은 원활. 색깔만 봐도 전국 도로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몇 개나 됩니까? CCTV만 1만 2천 대 이상이고요. 차량 검지기 VDS는 3만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기상 센서, 노면 온도계, 안개 감지기까지 합치면 김 과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이게 실시간 데이터 수집 현황입니다. 초당 약 15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초당 15만 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 데이터를 모아도 이 절반이 안 될 겁니다. 주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데이터로 뭘 하십니까? AI가 30분 후 교통 상황을 예측합니다. 정확도는 평균 87% 정도고요. 명절 같은 특수 상황엔 93%까지 올라갑니다.
87%. 미국 교통 예측 정확도가 60%대라는 걸 생각하면 경악스러운 숫자였죠. 화면 한쪽에서 빨간불이 깜박였습니다. 사고 감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43km 지점. 2차로 차량 고장. 김 과장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클릭 한 번. 해당 구간 CCTV가 확대됐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2차로에 멈춰 있었습니다. 비상등이 깜박이고 있었어요. 견인 차량 출동 지시. 예상 도착 시간 8분. 또 한 번의 클릭. 전방 5km 전광판 작동. 전방 차량 고장. 1차로 이용 표시. 후방 교통량 분석. 정체 예상 없음. 추가 조치 불필요. 시작부터 끝까지 2분 30초. 미국이라면 이 과정에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신고 접수, 상황 확인, 견인 차량 대차, 전광판 수동 입력. 각 단계마다 사람이 개입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판단하고 조치하고 기록했죠. 이게 매일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하루 평균 350건 정도요. 주말엔 500건 넘을 때도 있습니다. 350건. 하루에. 그런데 도로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건 기상 연동 시스템입니다. 기상청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요. 폭우나 폭설 예보가 뜨면 자동으로 제설 차량이 대기합니다. 안개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구간 전광판에 경고가 뜨고 가변속도 제한이 작동하죠. 가변속도 제한이요? 네. 안개가 심하면 자동으로 제한 속도가 80에서 50배로 낮아집니다. 운전자들이 따라주는지는 단속 카메라가 확인합니다. 저는 2006년 서해대교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안개 속 29중 추돌, 12명 사망. 그 사고 이후 한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센터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십니다. 안내해드릴게요. 센터장실. 60대 중반의 백발 남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이 시스템 언제부터 구축하셨습니까?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만 시범 운영했죠. 지금은 전국 4,000km가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센터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국은 땅이 너무 넓습니다. 주가 50개고 각 주마다 시스템이 달라요. 통합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우리는 달랐습니다. 국토가 작으니까 전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어요. 그게 약점이었는데 이젠 강점이 됐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됐다.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ITS는 단순한 교통관제가 아니다. 전국이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된 살아 숨쉬는 유기체다. 미국이 30년간 불가능이라 여긴 전국 통합 시스템을 한국은 20년 만에 완성했다. 셋째 날, 저는 한국도로공사 유지보수팀과 동행했습니다. 새벽 4시,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 주황색 작업 차량 뒤를 따라가며 저는 도로 표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여기 포장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구간은 3년 전에 재포장했습니다. 3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깨끗합니까? 유지보수팀 박 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깨끗한 게 아니라 매일 관리합니다. 저희는 24시간 순찰체제로 돌아가거든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24시간 순찰, 주정부 예산으론 불가능한 얘기죠. 보통 1년에 한두 번 점검하면 다행입니다. 작업 차량이 멈췄습니다. 박 팀장이 장비를 꺼내 도로 위에 올려놓았죠. 이게 노면 상태 측정기입니다. 평탄성, 균열, 마찰력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평탄성 지수 4.2, 균열률 0.8%, 마찰계수 0.65.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까? 우수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기준으로 4.0 이상이면 재포장 불필요 구간이에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보수 대상입니다. 3.0 이하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의 5% 미만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공사 예정 구간이고요. 5% 미만. 제 손에 든 미국 교통부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주간 고속도로의 31%가 최소 허용 기준 이하 상태라는 내용이었죠. 캘리포니아는 더 심합니다. 도심 구간 고속도로의 47%가 손상된 포장 상태거든요. AI 예측 시스템도 쓴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 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표시돼 있었죠. 이게 향후 6개월 내 보수 필요 예상 지점입니다. 교통량, 기상 데이터, 과거 보수 이력, 이런 걸 종합해서 AI가 계산해요. 정확도는 82% 정도 나옵니다.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군요. 그렇죠. 구멍 뚫리고 나서 메우면 늦습니다.
뚫리기 전에 메워야죠. 우리는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렸죠. 새벽 5시. 차가 드문 시간대였지만 가끔 화물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문제 구간입니다. 박 팀장이 손전등으로 도로 표면을 비췄습니다. 미세한 균열이 보였어요. 폭 2mm, 길이 30cm 정도.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는 방치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이거 두면 빗물이 스며들고 겨울에 얼면서 균열이 벌어지죠. 그럼 1년 뒤엔 포트홀이 됩니다. 그가 특수 장비를 꺼냈습니다. 열풍기처럼 생긴 기계였죠. 균열 부위를 가열하고 특수 수지를 주입합니다. 30분이면 끝나요. 비용은 30만 원 정도. 포트홀 생기면 300만 원 들어갑니다. 30분, 30만 원. 미국에선 이런 미세 균열은 아예 점검 대상도 아닙니다. 예산이 없으니까요. 결국 구멍이 뚫리고 사고가 나고 그때서야 보수합니다. 비용은 10배, 시간은 일주일. 작업이 끝났습니다. 박 팀장이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이 1년에 처리하는 게 2만 건 정도 됩니다. 미세 균열, 포트홀, 노면 표시 보수. 다 합쳐서요. 2만 건이요? 한 팀이? 네. 전국적으로는 50개 팀이 움직입니다. 연간 100만 건 정도 처리하죠. 100만 건. 하루 평균 2,700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도로가 깨끗한 이유를. 매일, 매 시간, 누군가 도로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엉망입니다.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주마다 기준이 달라서 통일도 안 되고 포트홀 하나 메우는데 민원 넣고 3개월 기다리는 게 일상이죠. 그럼 운전하기 불편하겠네요.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작년에 미시간주에서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 터져서 사망사고도 났어요. 박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로는 한번 깔면 끝이 아닙니다. 계속 돌봐야죠. 사람 몸처럼요. 그 말이 제 노트에 적혔습니다. 도로는 한번 깔면 끝이 아니다. 계속 돌봐야 한다. 해가 떴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차들이 하나둘 나타났죠. 출근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차가 매끄러운 도로 위를 달렸어요. 운전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밤사이 누군가 보살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저녁 미국 교통부 통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전체 도로 포장률 95.7%, 미국 주간 고속도로 양호 비율 69% 2020년 기준. 미국이 포장한 지 30년 된 도로를 방치하는 동안 한국은 매일 2,700건씩 도로를 고쳤습니다.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도로 유지 시스템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다. AI가 6개월 후를 예측하고 인력이 24시간 순찰하며 미세 균열조차 30분 만에 보수한다.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다. 넷째 날, 저는 교통안전공단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거대한 그래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4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였죠. 이게 진짜입니까? 안전정책부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91년 정점 13,429명에서 2023년 2,551명까지 81% 감소했습니다. 81%.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34년 만에 사망자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2010년 32,999명에서 2021년 42,939명으로 30% 증가했습니다. 증가요? 네, 증가했습니다. 최 부장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OECD 교통안전 비교 보고서였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별 사망자 감소율입니다. 1위는 노르웨이 45%, 그리스 45%, 스위스 43%, 그리고 한국이 39%로 4위입니다. 미국은 10% 증가했습니다. 콜롬비아 다음으로 최하위권이에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최 부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고속도로 사진이 나타났죠. 첫 번째, 차로 분리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앙분리대 없는 구간이 많았어요. 대형 트럭이 중앙선 넘어 정면 충돌하면 사망률이 90%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와이어로프, 방호벽. 지금은 전 구간 물리적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정면 충돌 사고가 2000년 대비 87% 감소했죠. 두 번째, 방호 울타리 강화입니다. 또 다른 사진. 도로 옆 강화된 가드레일이었습니다. 예전 방호 울타리는 차량이 부딪히면 뚫렸어요. 그럼 차가 그대로 절벽 아래로
지금은 다릅니다. 3중 방호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충돌해도 튕겨나가지 않게 설계됐죠. 비용이 엄청났을 텐데요. 20년간 3조 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도로 이탈 사망 사고가 72% 줄었습니다. 3조 원. 미국 의회는 도로 예산 삭감하느라 바쁩니다. 인프라 투자, 표가 안 나오니까 관심도 없죠. 반면 한국은 20년간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세 번째, 과속 단속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과속 카메라.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하지만 한국과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최 부장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에 빨간 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이게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입니다. 평균 3km마다 한 대씩 전국 고속도로에 120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간 단속도 있어요. 구간 단속이요? 네. A 지점과 B 지점 통과 시간을 측정해서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순간적으로 감속해도 소용없어요. 전 구간 평균 속도가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죠. 2006년 서해대교 참사, 29중 추돌, 12명 사망. 그 이후 2007년 도입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과속사고가 64% 감소했습니다. 최 부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사망률은 더 극적입니다. 2013년 267명에서 2023년 150명으로 10년 만에 43% 감소했죠. 같은 기간 교통량은 32% 증가했습니다. 차는 늘었는데 사망자는 줄었어요. 말이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차가 늘면 사고도 느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OECD 국가별 고속도로 사망률 비교 자료도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0억 주행당 사망자 수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2.09명으로 9위였어요. 그런데 2022년엔 1.5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7위권입니다. 미국은 정확한 최신 데이터는 없지만 2019년 기준 3.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2배.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사망자 연간 약 8,000명. 한국 기준을 적용하면 4,000명은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음 쉼터입니다. 최 부장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마련된 작은 주차 공간이었죠.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70%가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입니다. 그래서 휴게소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 쉼터를 만들었어요. 현재 전국 244개소 운영 중입니다. 효과는 2010년 대비 졸음운전 사망자가 42% 감소했습니다. 244개소. 미국 전역에 이런 시설이 몇 개나 될까요? 50개도 안 됩니다. 최 부장이 말했습니다. MIT 교통공학과에서 우리 시스템 연구하러 왔었어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년간 교통안전에 투자했습니다. 중앙분리대, 방호 울타리, 과속 단속, 졸음 쉼터. 하나하나가 예산이 드는 일이었죠. 미국은 예산이 없다며 손 놓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34년간 사망자 81% 감소, 미국 10년간 사망자 30% 증가.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사망률 개선은 우연이 아니다. 중앙분리대, 방호 울타리, 구간 단속, 졸음 쉼터. 20년간 꾸준한 투자와 정책이 만든 결과다. 미국 교통 전문가들은 이를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낸 대표 사례로 평가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다섯째 날, 저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섰습니다. 오전 10시, 주차장은 이미 절반이 찼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저는 미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떠올렸죠. 주유소, 화장실, 자판기.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3층짜리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복합시설이었어요. 1층엔 편의점, 푸드코트, 특산물 판매점. 2층엔 식당가, 3층엔 휴게 공간과 수유실까지. 이게 휴게소입니까? 동행한 도로공사 김대리가 웃었습니다. 미국은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휴게소는 그냥 화장실이에요. 음식, 자판기, 스낵이 전부고 앉을 자리도 제대로 없습니다. 여긴 하루 평균 1만 명이 이용합니다. 명절엔 3만 명까지 늘어나죠. 우리는 1층을 둘러봤습니다. 충청도 특산물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성안배, 천안 호두과자, 공주밤. 지역 특산물 판매가 휴게소 수익의 30%를 차지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죠. 미국 휴게소의 특산물 코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식당가였죠.
한식, 일식, 분식 7개 매장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게 다 직영입니까? 일부는 직영이고 일부는 입점입니다. 음식 품질 관리는 도로공사가 직접 합니다. 위생점검 한 달에 2번, 맛평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한 가족이 불고기 정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아버지가 커피를 마시고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제겐 충격이었어요. 미국 고속도로에서 가족이 식사한다. 불가능합니다. 패스트푸드 사 먹고 차 안에서 먹는 게 전부죠. 김 대리가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EV 충전소 보여드릴게요. 주차장 한쪽에 파란색 충전기 8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5대가 사용 중이었죠. 급속 충전기입니다. 30분이면 80% 충전돼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대부분에 설치했습니다. 몇 대나 됩니까? 2024년 기준 약 1200대 정도. 2025년엔 20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2000대. 미국 전역 고속도로 충전기가 500대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 대리가 건물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고속버스 환승터미널입니다. 휴게소의 버스터미널이요? 네. 여기서 고속버스 갈아타실 수 있어요. 서울 부산 가다가 대전에서 내려서 천안 가는 버스로 환승하는 식이죠. 이건 미국에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교통허브 역할을 한다니. 물류 기능도 있습니다. 김 대리가 다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택배 집화장입니다. 고속도로 화물차들이 여기서 물건 싣고 내립니다. 전국 주요 휴게소 30곳에 설치돼 있어요. 휴게소가 물류 거점이 되는 겁니다. 쉬는 공간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중심지였죠. 방제 기능도 있습니다. 방제요? 네. 재난 상황 발생 시 휴게소가 임시 대피소가 됩니다. 비상발전기, 식수 비축, 구호물품 창고 다 갖춰져 있어요. 실제로 건물 옆에 재난 대피소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CCTV 관제실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건물 3층 구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모니터 12대가 실시간 영상을 띄우고 있었죠. 주차장, 건물 내부, 주변 도로, 휴게소 자체 관제입니다. 사고나 응급 상황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결됩니다. 기상 관측 장비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온도, 습도, 풍속, 강수량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도로공사본부로 전송합니다. 폭설이나 폭우 예보 뜨면 제설 차량이 여기서 대기하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도시였어요. 식당, 상점, 충전소, 버스터미널, 물류창고, 대피소, 관제실, 기상관측소. 모든 기능이 통합된 복합버점이었죠.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이겁니다.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유럽에도 휴게소는 있어요. 독일 아우토반 휴게소 가보셨습니까? 네. 깨끗하고 좋더군요. 하지만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쉬고, 먹고, 주유하는 것뿐이죠. 한국은 다릅니다. 교통허브, 물류거점, 방제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게 통합돼 있어요. 일본도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한국처럼 3층짜리 대형 시설은 드물어요. 우리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푸드코트에 사람들이 가득했죠. 할머니가 손주와 떡볶이를 먹고 트럭 기사들이 커피를 마시고 연인이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속도로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니다. 교통허브이자 물류거점이며 방제시설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이다. EV 충전, 고속버스 환승, 물류 집화, CCTV 관제, 기상관측 모든 기능이 하나의 건물에 통합돼 있다. 이것이 미국 도로 문화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체계다. 6째 날, 저는 강원도 인제로 향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차가 산속으로 파고들었죠. 좌우로 1000m급 산봉우리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한국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입니다. 함께 탑승한 건설기술연구원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평지처럼 달립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터널과 교량입니다. 차가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조명이 밝게 켜진 쾌적한 내부. 4차로 포개 환기 시스템까지. 인제터널입니다. 길이 10.9km. 한국에서 네 번째로 긴 터널이죠. 10.9km. 차로 10분을 터널 안에서 달렸습니다. 이 터널 뚫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5년 반입니다. 안반이 워낙 단단해서 TBM 터널 굴착기 날이 수십 번 부러졌어요. 터널을 빠져나오자 곧바로 교량이 나타났습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긴 다리였죠. 진부령 고가교입니다. 높이 80m. 저 아래가 계곡입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찔했어요. 80m 높이에서 계곡을 건너고 있었죠. 산을 깎지 않고 다리로 연결했습니다. 환경보호 때문이에요. 산을 깎으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생태계가 파괴되거든요.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3배 더 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이득이에요. 복구 비용이 안 들거든요. 미국이었다면 산을 깎았을 겁니다. 저렴하니까요. 환경, 나중 문제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박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38%가 터널과 교량입니다. 평지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38%. 거의 절반이 인공 구조물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유럽도 산이 많지 않습니까? 스위스, 오스트리아. 맞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달라요. 스위스 고트하르트 터널이 17km로 유명하죠. 한국엔 그것보다 긴 터널이 5개 있습니다. 차가 다시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이건 뭡니까? 미시령 터널입니다. 길이 10.9km. 아까 인제터널이랑 거의 같죠? 왜 이렇게 긴 터널이 많습니까? 산을 넘지 않고 뚫기 때문입니다. 미시령은 해발 800m예요. 겨울엔 폭설로 통행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양양 15km. 10분 전까지 서울이었는데 이제 강원도 동해안입니다. 터널 덕분이에요. 저는 미국 로키 산맥을 떠올렸습니다. I-70번 고속도로가 산을 넘어가죠. 겨울엔 폭설로 자주 폐쇄됩니다. 터널을 뚫으면 예산이 없습니다. 배수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이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연간 강수량이 1300ml입니다. 여름엔 집중호우가 쏟아지죠. 시한당 100ml도 넘어요. 도로가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여기 보세요. 차를 세우고 갓길로 나왔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촘촘한 배수구가 있었어요. 10m마다 배수구가 있습니다. 빗물이 고이지 않게 즉시 배출하죠. 하부엔 대형 배수관이 깔려 있어요. 지름 1.5m짜리. 미국은 배수 시스템이 약합니까? 약한 게 아니라 없습니다. 오래된 고속도로는 배수 자체를 안 했어요. 자연 배수에만 의존했죠. 그래서 폭우만 오면 도로가 물에 잠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텍사스에서 폭우 때문에 고속도로가 침수된 걸 본 적 있거든요. 사면 보강 기술도 있습니다. 이 박사가 산 비탈면을 가리켰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표면에 철망이 쳐져 있었어요. 저게 록볼트입니다. 안반에 볼트를 박아서 고정하는 거죠. 낙석 방지용이에요. 효과가 있습니까? 2000년대 초반엔 낙석 사고가 연 50건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5건 미만입니다. 90% 감소했죠.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했죠. 이 도로는 1975년에 개통했습니다. 50년 전이에요. 그런데 상태가 좋습니다. 계속 보수했으니까요. 한국 고속도로의 평균 수명이 50년입니다. 하지만 적절히 관리하면 100년도 갑니다. 차가 대관령을 넘었습니다. 해발 832m. 겨울엔 폭설이 내리는 구간이죠. 제설 시스템 보여드릴게요.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박스들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게 염화칼슘 자동 살포기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작동해요. 사람이 뿌리는 것보다 3배 빠릅니다. 일본도 눈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동 제설이 많아요. 한국은 자동화했죠. 효율이 다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000m급 산들 사이로 고속도로가 뻗어 있었어요. 터널, 교량, 배수로, 사면 보강, 제설 시스템. 모든 것이 통합된 구조였습니다. 일본, 유럽 전문가들이 한국 도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스위스 연방교통청 엔지니어가 그러더군요. 이건 정말 기술력이다. 우리도 못한다고. 그 말이 제 노트에 적혔습니다. 차가 횡성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나온 길을 돌아봤습니다. 100km를 달리는 동안 터널 5개, 교량 12개를 지났습니다. 산을 뚫고 계곡을 건너고 경사를 평탄하게 만든 도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낙석이 있어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 이게 한국의 건설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품질은 전 구간 동일하다. 연속 교량, 장대터널, 사면보강, 배수 기술. 일본 유럽 전문가들도 이건 정말 기술력이라 인정하는 수준이다. 자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도로를 만든 것이다. 7째 날, 저는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교통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가동되는 이 센터는 전국 고속도로 4000km를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심장부였죠.
중앙 관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로 50m 벽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이었어요.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고속도로가 살아 숨쉬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입니까? 관제센터 정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초마다 갱신됩니다. 전국 1만 2천 대 CCTV, 3만 개 센서에서 데이터가 들어오죠. 미국과 뭐가 다릅니까? 미국은 주저마다 관제 시스템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시스템이 텍사스와 연결 안 되죠. 한국은 다릅니다. 제주도 빼고 전국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2006년 서해대교 참사 이후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정 센터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엔 구간별 관제였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각각 따로 움직였죠. 정보 공유가 안 됐습니다. 서해대교 사고 났을 때 후방 차량들한테 경고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통합했습니까?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5년 걸렸죠. 이제는 부산에서 사고 나면 서울에서 1초 만에 압니다. 화면 한쪽에서 빨간불이 깜박였습니다. 사고 발생.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58km 지점. 추돌사고. 상황판에 정보가 뜹니다. 위치 김천 분기점 북쪽 2km. 유형 2차로 3중 추돌. 부상자 2명 추정. 차로 통제 2차로 전면, 3차로 부분. 관제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119 출동 요청. 예상 도착 7분. 견인 차량 2대 출동. 예상 도착 12분. 후방 5km, 10km 전광판 작동. 우회 경로 안내 김천 IC 진입 헌장. 30초 만에 5개 조치가 동시에 실행됐습니다. 후방 교통량 분석 중.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접근하는 차량 수가 초록색 선으로 표시됐죠. 10분 후 정체 예상. 길이 3km. 전방 휴게소 가변 정보판 작동. 10km 전방 사고, 30분 지연 예상 표시.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AI가 상황을 분석하고 시스템이 조치를 취하고 사람은 확인만 했죠. 미국이었다면 신고 접수에 5분, 상황 파악에 10분, 출동 지시에 5분, 최소 20분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2차 사고가 나죠. 정 센터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게 2차 사고 예방 시스템입니다. 사고 발생하면 후방 500m 지점에 자동으로 차로 차단 시설이 작동해요. 자동으로요? 네. 도로 밑에 숨어 있다가 솟아오릅니다. 삼각불 모양이에요. 타이어가 밟으면 펑크 나죠. 강제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2차 사고보다는 안전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40%가 2차 사고거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지도 위에 수백 개의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긴급전화기 위치입니다. 1km마다 한 대씩. 전국에 4,000대 설치돼 있습니다. 휴대전화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배터리 없거나 신호 안 잡히거나 위치 모를 때 쓰죠. 긴급 전화기 누르면 정확한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연간 1만 5천 건 사용됩니다. 그중 30%가 생명과 직결된 긴급 상황이에요. 정 센터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국은 910일 전화하면 주 경찰이 받습니다. 그 다음 카운티 경찰한테 넘기고 카운티에서 고속도로 순찰대한테 넘기고 15분 걸려요. 한국은 여기서 직접 받습니다. 0분.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15년 통계입니다. 사고 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평균 시간. 한국 8분, 일본 12분, 독일 15분, 미국 23분. 한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국가 단위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화면에 또 다른 경고가 떴습니다. 기상경보, 충남 서해안 안개주의보. 관제사가 클릭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해당 구간 가변 속도 제한 작동. 100개 60개. 안개 감지 시스템 활성화. 가시거리 50m 이하 시자동차로 통제. 2006년 서해대교 참사. 안개 속 20부 중 추돌. 그 사고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안개 때문에 사고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연 5건 미만이에요. 2006년 이전엔 50건 넘었죠. 정 센터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2명이 죽었습니다. 서해대교에서.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도 사고가 납니다. 해마다 수천 명이 죽죠. 하지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마다 시스템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고가 나면 시스템을 바꿨어요. 12명의 죽음이 15년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프로젝트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일본은 도쿄 중심이에요. 홋카이도나 규슈는 별도 시스템이죠. 한국은 제주도 빼고 전국이 하나입니다. 제주도 빼고 전국이 하나. 그게 한국 고속도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서해대교 참사 이후 전국 고속도로를 단일 관제 체계로 연결했다. 미국처럼 주 단위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있다. 부산에서 사고가 나면 서울에서 1초 만에 대응한다. 사고 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평균 8분.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난사고 대응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이유다. 여드렛째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택시가 공항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 길을 달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매끄러운 도로 표면 아래 24시간 순찰팀이 있다는 것. 저 전광판 너머 초당 15만 건의 데이터가 흐른다는 것. 저 터널을 뚫는데 5년이 걸렸다는 것. 2006년 서해대교에서 12명이 죽은 뒤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 일주일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였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 결론 부분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 고속도로가 우수하다. 너무 단순합니다. 미국이 배워야 한다. 뻔한 얘기죠. 저는 일주일간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의 거대한 스크린. 새벽 4시, 도로 균열을 메우는 유지보수팀. 고속도로 사망자 그래프. 34년간 81% 감소. 안성휴게소의 EV 충전소와 버스터미널. 인제터널 10.9km를 뚫는데 부러진 TBM 날. 김천 관제센터에서 2분 30초 만에 처리된 사고. 그리고 정 센터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2명이 죽었습니다. 서해대교에서.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비밀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예산도 아니었죠. 의지였습니다. 34년간 사망자를 81% 줄이겠다는 의지. 국토의 70%가 산이어도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 하루 2,700건씩 도로를 보수하겠다는 의지. 전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겠다는 의지. 미국은 그 의지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주마다 시스템이 달라. 국토가 너무 넓어. 핑계였습니다. 한국도 예산이 빠듯했고 산이 많았고 기술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ITS 구축 시작. 2006년 서해대교 참사 후 시스템 전면 재설계. 2007년 구간 단속 도입. 20년간 3조 원 투자로 방호시설 강화. 매일 100만 건 도로 보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사망률 OECD 7위권. 미국 고속도로 사망률 OECD 하위권.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결론. 본인은 지난 일주일간 대한민국 고속도로 시스템을 조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도로를 깐 것이 아니라 완성형 교통 생태계를 만들었다. 미국 교통정책연구소 동료들에게 이 보고서를 보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답은 간단하다. 국가 전체를 하나로 연결했다. ITS 지능형 교통체계 초당 15만 건, 데이터 수집, 30분 후 교통 예측 정확도 87%, 도로 유지 24시간 순찰, AI 기반 6개월 선제 보수, 연간 100만 건 처리, 교통안전 34년간 사망자 81% 감소, 고속도로는 OECD 7위권, 휴게소 교통 허브 물류 거점 방제 시설 EV 충전 통합, 건설기술 국토 70% 산악지형에서도 전 구간 동일 품질, 통합관제 제주도 제외 전국 4,000km 단일 시스템, 사고 대응 평균 8분. 미국과의 결정적 차이는 세 가지다. 첫째, 통합이다. 미국은 주마다 시스템이 다르다. 캘리포니아 사고 정보가 네바다로 전달되지 않는다. 한국은 부산 사고가 서울에 1초 만에 전달된다. 둘째, 사전 예방이다. 미국은 구멍 뚫리면 메운다. 한국은 구멍 뚫리기 전에 메운다. AI가 6개월 후를 예측하고 미세 균열을 30분 만에 보수한다. 셋째, 지속적 투자다. 미국은 도로 예산을 삭감한다. 한국은 20년간 3조 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차는 32% 늘었는데 사망자는 43% 줄었다. 한국 고속도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다. 국가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신경망이다. 24시간 숨쉬는 생명체다. 매일 진화하는 학습 시스템이다. MIT 교통공학과 교수의 말이 맞았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권고사항.
미국 교통부는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특히 주 단위가 아닌 연방 단위 통합 관제 시스템, AI 기반 사전 예방 보수 체계, 고속도로 휴게소의 복합 기능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 대응 시스템. 단, 주의할 점이 있다. 기술만 가져와선 안 된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도로는 한번 깔면 끝이 아니다. 계속 돌봐야 한다. 이것이 한국이 30년 만에 미국을 앞선 이유다. 수석연구원, 미국 교통정책연구소, 2024년 11월 15일,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그 너머로 고속도로가 뻗어 있었죠.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30년 전 우리 기술로 만든 도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포기한 미래를 완성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 도로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당 15만 건의 데이터가 흐르고, 24시간 누군가 도로를 돌보고, 사고가 나면 8분 만에 달려가고, AI가 6개월 후를 예측하고, 그리고 12명의 죽음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